왜 ESG인가? 왜 ESG를 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재무적 수치, 숫자들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비재무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수치화해서 기업에 반영할 수 있다면 기업을 우리가 더 잘 선별할 수 있겠죠. 리스크를 낮추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ESG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ESG라는 게 그런 비재무적 가치들을 수치화해서 나타내는 게 바로 ESG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ESG는 재무중심 회계화의 확장판이고 퀀트 투자의 미래라는 게 저자의 말입니다. ESG 투자의 중요성, ESG 투자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첫 번째는 기업의 자산이 무형자산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공장, 땅, 기계 이런 것들이 자산이 많았었다면 디지털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네트워크, 생태계, 플랫폼 이런 것들이 핵심 자산이 되는 기업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구글, 메타 이런 회사들은 공장이 없죠. 아예 단지 인터넷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 회사들의 자산이죠. 핵심 자산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엔비디아도 역시 쿠다 생태계 같은 무형 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 에르메스, 파타고니아 이런 기업들도 평판이나 브랜드가 이 기업의 핵심 가치, 핵심 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치화하기가 어려웠었죠. 근데 이제 ESG가 대두되면서 이런 것들을 수치화하려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ETF 자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기업들은 주주이익 극대화가 기업의 제1목표죠. 그런 것들을 주도하는 게 바로 행동주의 펀드인데요.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업들한테 주주이익 우선주의 정책을 펴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ETF로 자금이 많이 이동을 하면서 행동주의 펀드가 힘이 약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이 핵심 가치가 좀 희석되지 않을까, 약해지지 않을까 라는 걱정에서 이제는 이 ETF 기업들, 이런 패시브 펀드들이 이 행동주의 펀드처럼 주주이익 우선 정책을 펼치도록 이렇게 압박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이 ESG 투자죠. 패시브 펀드들이 ESG 수치를, ESG 조건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에만 투자를 하는 그런 식으로 기업들을 압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ETF 자금 규모의 증가가 ESG 발전을 성장시켰다, 가속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금융산업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SG 관련 상품을 출시하거나 운영 중인 자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와 은행들도 ESG를 적극 도입하려고 할 겁니다. 블랙록이나 JP모건, 시티그룹 같은 금융기관들은 AI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적극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블랙록의 AI 알라딘은 ESG에 따르는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는 AI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 MZ세대의 부상입니다. 이 MZ세대들은 버는 것 이상으로 삶의 질, 인권, 환경에 관심이 많은데요. 어떤 가치들을 공감하고 소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전처럼 제품을 그저 싸게만 만들어서 공급하는 공급자 또는 적절한 월급과 복지만을 제공하는 회사로 남는다면 생존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성기령 작가님이 쓰신 시대예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책도 안 보셨다면 위의 영상에서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국의 남양유업 그리고 미국의 블레자드 성추문 사건이 있었죠. 그런 사례가 이런 MZ세대의 부상으로 인한 그런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MZ세대들의 부상함에 따라서 기업의 ESG 활동이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ESG 사례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들입니다. 먼저 ESG 첫 번째 바로 환경입니다. 탄소 줄이기가 대표적이죠. 앞서 전기에너지 파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많은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통 산업들, 철강이라든지 그런 산업들도 탈탄소화를 진행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인공지능을 좀 도입을 해서 탈탄소화를 더 빠르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브라질의 철강 회사인 게르다오는 페로랩스의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활용해서 공장의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톤당 3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8%나 줄었다고 하네요. 화학산업은 탈탄소가 가장 어려운 분야인데도 계속 노력이 지속되고 있죠. 비료산업도 청정수소를 결합해서 만든 청정암모니아를 활용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산업은 전세계 온실가스의 7%를 차지하는데요. US 스틸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작동하는 고로죠. 전기로에다가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기존 고로 대비 탄소를 최대 75%나 줄였다고 하네요. 해운 선박 분야에서는 LNG 추진 선박에 이어서 암모니아와 메탄올 추진 선박도 점차 발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모니아는 청정 수소로 만들 수 있어서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셜, 사회입니다. 이 사회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적 자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MZ세대가
경제 주체로 부상을 하고 있고, 반면에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에 대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저출산 고령화, 그걸 가장 먼저 겪은 선진국이 바로 일본이죠. 일본은 아직도 인력 부족이 심각한데요. 그래서 일본 대기업들은 MZ 친화적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히타치는 고정 좌석을 없애고 회의나 잡담, 휴식 공간, 개인실 형태의 부스, 혼자 또는 그룹이 일하는 업무 공간을 늘렸습니다. 카페테리아도 업무와 술,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게 바꿨다고 하네요. 후지츠 사무실은 애완견과 지낼 수 있는 방, e스포츠가 가능한 방, 게임할 수 있는 방이겠죠. 그리고 바 카운터 등도 꾸몄다고 합니다. NEC는 원격 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를 고려해서 출퇴근율을 40%로 상정하고 사무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이 100이라면 40%만 출근해서 근무한다는 거죠. 일본 기업들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일본처럼 이렇게 인적 자원 측면에서 이런 방식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가치 하락이 급격히 나타날 거라고 저자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바뀌어야겠죠, 많이. 소셜의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사회적 평판입니다. 유니티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게임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유니티가 게임을 설치할 때마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 과금 정책을 발표했다가 바꿨다가 개발사와 배급사의 강한 반발을 사서 결국 CEO는 사임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대규모 인원 감원도 해야 했죠. 사회적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또 한국의 NC소프트 또 문제가 많죠. 과도한 도박성, 확률형 아이템 이런 거를 판매하면서 흔히 렌저스라고 말하죠. 이런 아저씨들의 이탈을 촉발했습니다. 너무 이게 심하니까 거기에 돈을 써주던 아저씨들조차도 이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아주 안 좋죠. NC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이런 사회적 평판이 안 좋은 탓도 있다 라는 뜻이겠죠.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사회적 평판이 안 좋은 회사죠. 페이스북의 창업자 주커버거는 미국 국회에 불려와서 피해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피해자들 가족들한테 머리 숙여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사회적 평판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반면에 파타고니아 같은 회사는 아주 사회적 평판이 좋은 회사죠. 상장은 안 되어 있지만 이 창업자가 아주 마인드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다고 알려져 있죠. 파타고니아는 그런 광고를 했다고 하죠. 자사의 옷을 너무 많이 사지 마라. 우리 옷은 오래 입어도 되니까 사지 말고 있던 옷을 계속 입고, 그리고 혹시 옷이 떨어지거나 해지면은 가져오면 수리까지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옷을 사지 마라.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광고한 게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마음을 움직였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 매출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것만 봐도 사회적 평판을 잘 관리하는 기업과 잘 관리하지 못하는 기업, 이 둘은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 지배구조, 거버넌스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지배구조를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맞겠죠. 뭐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먼저 이제 지배구조 개선을 가장 최근에 이뤄낸 나라라고 하면 바로 일본입니다. 현재 일본 증시가 강세가 된 거는 과거의 후진적 지배구조 기업 문화를 없애고 바꿨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본에는 지금 한국처럼 후진적 지배구조 기업 문화가 존재했죠. 무분별한 다각화, 상호 출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고, 핵심 지분을 소유한 법적 주체가 한국은 특정 사주 일가라면은 일본은 특정 은행이었다는 점만 다르지 오늘날의 한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가장 노력을 많이 한 게 일본 정부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시작은 아베 정부였죠. 2012년에 시작된 2차 아베 정부는 일본의 ESG 문화가 퍼지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아베노믹스의 세기 화살, 흔히 많이 얘기를 하죠. 아베노믹스의 핵심 정책으로 세 개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양적 완화, 돈을 많이 푸는 거죠. 금리를 낮추고 돈을 많이 푸는 거고요. 두 번째가 정부 재정 지출 확대, 국가가 주도해서 돈을 많이 쓰려고 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바로 민간 투자 활성화였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ESG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민간 부분은 투자를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ESG 같은 기준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 핵심을 요약하자면은 지배구조 개혁, 여성 경제 활동 증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이렇게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은 실제로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많이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 잉여 노동력들, 놀고 있는 노동력들을 경제 활동의 주체로 참여시키면서 생산성을 늘리려는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배구조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적대적 M&A를 적극 수용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경영진이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회사는 공격을 받아서 M&A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사들이 잘 운영을 하려고 하겠죠. 경영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게 많아지면은 만성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들, 떨어져 있는 주가들, 이런 주가들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가가 낮으면은 외부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주가를 너무 낮게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주가 보양책을 펼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지금 한국 기업들은 상속세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사의 주가가 오르는 것을 원치 않죠. 원치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 공격을 해서 M&A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 위기를 좀 느껴야지 대주주 일가들도 주주 정책을
주가 부양책을 좀 활발하게 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본 정부도 이런 적대적 M&A에 적극 권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를 방조 내지는 독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2023년 9월에 타카사와 공작 기계가 일본 전사의 공개 매수 제한을 공식 승인한 사건이 아주 놀라운 변화였죠. 이제 미국처럼 일본에서도 적대적 M&A가 꽤 자리를 잡았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일본 회사들이 주식 분할을 많이 한 것도 아베 정부의 노력 하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요. 일본이 경제가 잘 안 돌아간 이유는 어쨌든 간에 개인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저축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들어 있는 돈들, 그런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가고 부동산 시장으로 가고 스타트업 시장으로 가야지 경제가 좀 활발해지고 투자가 늘어나고 그래야지 일자리도 늘고 임금도 늘고 할 텐데 그런 집에 처박혀 있는 돈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 주식 투자로도 많이 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게 주식 분할을 늘렸다는 거죠. 주식 분할을 하도록 했다는 거죠. 일본에 상장된 기업은 거의 100주 단위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주당 1만 원만 되어도 최소 거래 단위가 우리나라 현재 한 줄로 해도 850만 원, 9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최소 그 정도 금액이 있어야지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많이 낮았죠. 그래서 이제 좀 주식 분할을 해서 쉽게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독려를 했다는 겁니다. 기업들로 하여금. 실제로 보면은 닌텐도라든지 히타치 이런 기업들이 주식 분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은 주식 분할, 올라가면 주식 분할, 뭐 10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도. 자, 그럼 이런 일본 정부의 노력하에 대표적으로 바뀐 기업, 바로 그 기업이 히타치입니다. 히타치는 계속 책에 나오죠. 첫 번째 클라우드 AI 파트에서도 나왔었고요. 두 번째 전기 에너지 파트에서도 나왔었고, 세 번째 이 ESG 지배구조 파트에서도 히타치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타치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롤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구조조정을 잘한 기업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걸 이끈 인물이 바로 가와무라 다카시라는 사람입니다. 다카시는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위기에 처한 히타치를 구해냈습니다. 히타치가 흑자전환한 후에 1년 만에 사장직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아직도 히타치는 그 유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히타치 ESG 경영의 핵심은 사업을 핵심 산업 위주로 집중시켜서 이익 중심의 효율적 사업 구조로 개편을 했습니다. 히타치가 핵심 분야로 설정한 분야는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히타치가 주가가 좋은 거죠. 잘 선택을 했다는 거죠. 반면에 하드디스크, 수력발전, 화력발전, LCD, 물류, 반도체 장비, 자동차 장비, 전력 반도체 이런 것들은 매각하거나 분할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는 대조되는 행보죠. 두 번째는 한국에는 아직 많죠. 이건 사실 주가에는 제일 안 좋은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중복 상장, 순환 출자 구조를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상장된 계열사가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히타치 딱 하나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 그런 모멘텀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외부 이사가 중심이 되는 이사회 구조를 확립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 경영진을 견제를 할 수 있겠죠. 이사회가. 이사회 구조가 아주 핵심이죠. 지배구조 개선에서. 네 번째는 여성과 외국인 등 다양성을 추구하는 인재정책을 펼쳤다는 점입니다. 또 다음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배당 확대 정책 등을 펼쳤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주가가 좋겠죠. 이런 것들을 인해서 주주 중심의 자본 정책을 지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타치가 일본 기업들이 롤모델로 자리 잡게 된 건데요. 이 히타치와 대주되는 회사가 도시바입니다. 도시바는 방만한 사업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미국 원자력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다가 실제로 파산할 뻔했습니다. 도시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히타치는 아주 주가가 쭉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도 좋더라고요. 도시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도시바는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런 히타치의 사례를 참고해서 파나소닉이라든지 회사들도 전부 다 구조조정을 실시를 한 거죠. 이런 문화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 워렌 버핏을 비롯해서 하워드 막스 이런 투자자들도 일본에 적극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금 강세는 사실 10년 이상 꾸준히 ESG 중심으로 정책을 실행한 결과죠.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변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주식시장의 강세가 계속 지속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노력을 계속 해야겠죠. 지금부터 시작해서라도 해야지 10년 뒤에는 조금 나아지겠죠.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자, 그럼 이제 관련 기업도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는 이전에 말씀드린 히타치를 최후 선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NEC, 후지츠, 이토츠 같은 일본 회사들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 회사들을 보려면은 JPX 프라임 150 인덱스. 이 인덱스가 ESG 경영을 잘하는 기준으로 뽑은 회사들인데요. 여기에 있는 회사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ESG 관점에서 보면 저평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LG엔솔의 물적 분할, 한진그룹 사태 같은 것만 봐도 아주 문제가 많죠. 그래서 요즘 개인들은 아주 똑똑해져서 한국에 투자 별로 안 하고 미국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저자가 말하는 거는 삼성물산하고 관계를 청산한 고려아연이라든지 대주주 지분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별로 없는 금요석유 그리고 YG엔터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등장을 하죠. 한국 기업을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고려아연이 두 번이나 등장한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한국에는 뭐 고려아연, 금호석유, YG 같은 기업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ESG 데이터를 만드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에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SCI, S&P 글로벌, 무디스, 브로드리드 파이낸셜 솔루션 이런 회사들이 ESG 데이터 개량화를 하는 회사들이죠. 그리고 또 자산운용 분야에서도 ESG를 적용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도 봐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베코를 인수한 오닉스, 그리고 기후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재보험사 스위스리, ESG 투자에 앞선 유형 멜론은행 이런 회사들도 책에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빅테커들은 어떨까요? 빅테커들은 조금 차별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이외 분야에서는 아주 약점이 많습니다. 지배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약점이 있다는 말인데요. 기업이 일론 머스크 한 사람에 너무 좌지우지된다 라는 점에서 좀 약점이 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또 아마존은 노동을 포함한 사회 이슈에서 부정적 평가가 강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 이슈가 있죠. 메타는 지배구조도 좋지 않고 사회적 평판도 좋지 않은 편이죠. 구글은 혁신하는 문화에서 벗어났다는 내부 여론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또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ESG 관점에서 보면은 이 빅테크들도 그렇게 좋지만 않다. 이슈들이 있다. 라는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2023년에 숫자만 보고 미국 증시는 좀 약해질 것이고 중국 같은 이머징 국가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게 틀렸던 게 바로 이 비재무적 가치, ESG 가치의 중요성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후진국은 고난이 계속될 거고 인도나 동남아 같은 일부 국가들은 ESG 개선폭에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겠죠. ESG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이런 ESG 투자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길게는 수년간 이어질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미국 같은 이런 ESG가 잘 돼 있는 선진국의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투자는 늘리면서 이머징 국가 비중은 줄이라는 건데요. 특히 일본 증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최근에 ESG 구조로 변했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2025년 AI 슈퍼사이클이 온다. 핵심 내용 다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산업, 클라우드 AI, 두 번째 전기에너지, 세 번째 ESG였죠. 이렇게 세 개 다 살펴봤고요. 기술적인 내용이 좀 많아서 책에 특히 반도체라든지 전기, 송배전, 전기에너지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용어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읽기가 수월한 책은 아니었습니다. 뒤로 가면서 읽기는 좀 나아지긴 했지만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또 이 산업 세 개를 딱 찍고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을 전부 알려주는 그런 기분이라서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지 딱 어떤 기업을 하나 찍어주는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뭐 엔비디아, 테슬라, 인텔, 히타치, NEC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 정도였고요. 특히 한국 기업은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죠. 개인적으로는 일본에도 조금 투자를 하고 있지만 히타치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처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책에서 말하는 세 개 산업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일본의 히타치입니다. 클라우드, 전기에너지, ESG 이 모든 관점에서 일본의 히타치는 투자할 만하다, 투자하기에 적당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서병수 애널리스트 님도 최우선주로 꼽는 것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한번 봤는데 최근에 또 주식 분할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0주씩 거래되는데 한 300만원 정도만 있으면 투자해볼 만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째려볼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오늘은 미래에 주목을 받을 산업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봤습니다. 중장기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투자뿐만 아니더라도 실제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알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한 번쯤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